안녕하세요. 상담사 성기장입니다. 새해가 된 지도 이제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올 초만 해도 분명 굉장히 큰 의지와 어떤 포부와 열정을 갖고 내가 올해는 정말 이루겠다 마음먹은 것을 목표로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한 계획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세워서 새로 산 다이어리에 열심히 적어두기도 했는데 희한하게도 그 계획과는 상관없는 일들만 골라서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평소엔 잘 하지도 않던 청소를 막 열심히 한다든가 중요한 일을 내가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체력을 좀 길러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헬스장을 끊고 헬스장에 입고 갈 운동복을 사러 여기저기 쇼핑을 다니고 그러다 문득 정신 차리고 보면 몇 주가 훅 지나 있는 것이죠. 어, 올해도 또 망하겠다. 올해도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흘려보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초조해지고 자신감도 낮아지고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루는 모습,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더 열심히 미루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정신분석, 특히 프로이트와 락강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런 실패의 순간을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무의식의 차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한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이제 정신분석에서 강박증적인 주체라고 부르는 인물이 겪을 수 있는 어떤 딜레마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A라고 부를게요. A는 이제 40 중반의 여성이고요. 해외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박사 코스웍을 수료할 때까지는 가족들이랑 다 같이 해외에서 지내다가 같이 공부하던 남편이 먼저 졸업하고 아이들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간 상황이라서 현재는 타지에서 혼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논문을 쓰고 가족에게 돌아가길 바라고 있는데 졸업이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편과도 갈등이 생기고 아이를 도맡아서 돌봐주고 있는 친정엄마와의 갈등도 점점 깊어지고 있죠. 엄마로서 아이들을 곁에서 돌봐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죄책감도 있고요. 졸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이제 논문을 못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논문 작성에 필요할 것 같은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찾아서 수집해두고 그것들을 또 주제별로 폴더에 잘 정리해두고 논문 하나하나를 굉장히 꼼꼼하게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읽은 다음에 요약도 되게 열심히 해두고요.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논문을 실제로 쓰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쓰려고만 하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 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 나는 아는 게 아직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다시 검색하고 수집하는 그 사이클로, 그 굴레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자신의 학업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아이들의 학업까지도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를 합니다. 아이들의 학교 일정과 준비물을 반복적으로 확인을 하고 공부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숙제는 잘 했는지, 뭐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나 이제 친정엄마를 통해서 계속해서 묻고 살피는 것이죠. 이런 일들로 굉장히 정신없이 한 학기를 보내다가 논문을 결국은 못 써요. 다 못 쓰고 제출 시기도 놓칩니다. 그럼 이제 다음 학기로 미뤄지게 되는 건데 이때가 되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시간을 벌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굉장히 큰 안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리고 더 완벽한 논문을 위한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막 세우기 시작하죠.
하지만 몇 학기째 이런 실패가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과연 논문이라는 걸 쓸 수 있는 사람일까? 라는 어떤 자괴감이 들고 그 어떤 것도 진전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우울감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냥 학위고 뭐고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만 점점 더 커져가고요. 어떻게 보면 A가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논문을 위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자신의 어떤 스타일로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혹은 아이들과 떨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엄마로서의 역할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논문을 제대로 잘 못 쓰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제자리를 맴돌며 멈춰 서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떤 무의식적인 구조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가 이런 상황이 계속 놓이게 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미로 같은 감옥 속에 갇혀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를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욕망과 쾌락의 논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욕망이라는 걸 단순히 이제 무언가를 굉장히 갈망하고 원하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리고 욕망이 강하면 결국 바라는 일을 하게 되고 시들시들하면 안 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경향도 있고요. 하지만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욕망은 이렇게 직선적인 방식으로 작동하진 않습니다. 욕망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욕구와 요구의 개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욕구인데요. 욕구는 이제 생물학적인 필요와 관련된 갈망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찾고 추우면 온기를 찾는 그런 것과 같죠. 아직 말을 배우기 전 단계에 있는 영유아기 아이들의 경우에 이 욕구가 비교적 즉각적으로 충족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엄마가 24시간 이 아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기 때문이죠. 어떤 말을 통해서 요청을 하지 않아도 이 생물학적인 욕구의 만족이 즉각적으로 채워지는,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고, 이때 아이에게는 자기와 타자의 경계, 엄마와 나의 경계도 분명하지 않고 어떤 부족함이나 결여나 기다림도 크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는 이제 점차 상징계라고 불리는 어떤 언어 질서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신의 곁을 늘 지키던 엄마가 이따금씩 자기 곁에서 사라지게 되는, 부재하는 그런 경험 속에서 이젠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말이라는 형식에 담아서 전달 또는 요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이는 이제 이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그 대상, 예를 들어 이제 우유가 되겠죠. 배고프면 그걸 충족해줄 수 있는 건 우유가 되는 건데, 그 우유뿐만이 아니라 그 우유를 주는 어떤 엄마의 존재와 관심과 사랑, 이런 것들을 함께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언어로 발화되게 되는, 언어로 말해지게 되는 요구는 사랑에 대한 요구로 변형이 되는 것이죠. 아쉽게도 이 언어로 요구하는 행위 그 자체는 유아가 이전에 엄마와 누렸던 그런 융합적인 쾌락, 어떤 근친적인 쾌락을 더 이상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융합적인 쾌락이라고 하는 건 아이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언어가 없이도 모든 욕구가 충족되던 그런 낙원에서만 가능하던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욕망이 생겨납니다. 이 요구에 대한 응답과 반응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고 남는 것이 이 욕망에 해당합니다. 이걸 공식으로 표현하자면
요구에서 욕구를 빼고 남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대상, 뭐 예를 들어 우유 같은 대상으로는 완전하게 충족이 될 수 없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언어 안에서 살아가는 한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어떤 구조적인 조건이고요. 우리 안에 영원한 결여, 부족함 이런 것들을 남기게 되죠. 뭐 헝그리 정신 같은 말이 있잖아요. 뭐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결여가 있으면 뭔가 사라지지 않는 결여가 있으면 그게 어쨌든 우리가 삶에 대한 의욕을 갖고 살아가게 만드는 어떤 동력이 되기도 해서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뭔가 중요하다, 동력이 된다라고 해서 마냥 편한 마음으로 반기게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실제로 일상에서 우리가 욕망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원하다, 소망하다 이런 단어를 쓸 때와는 다르게 뭔가 초과하는 듯한 어딘가 모르게 어두운 느낌을 받게 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욕망이라는 걸 마주하는 일은 큰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하는 것이기도 하죠. 유아의 세계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살펴볼 텐데요. 아이는 엄마가 부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엄마는 도대체 나 아닌 어떤 걸 원하길래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엄마가 나의 모든 필요를 즉각적으로 채워줄 때는 엄마가 전능한 존재로 여겨졌겠죠. 하지만 이제 엄마가 전화를 받으러 방을 나간다든가, 자기를 보지 않고 아빠랑 대화를 하면서 즐거워한다든가 할 때, 엄마 역시도 뭔가 결여된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나 하나만으론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망을 지닌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이때 아이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근원적인 공포를 동시에 마주하게 되죠. 엄마는 날 분명 사랑한다곤 하지만 내가 모르는 뭔가를 동시에 쫓고 있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엄마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무엇이고 그 엄마의 욕망의 세계 안에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어디인지 그런 어떤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 속에서 한편으로 아이는 그런 엄마의 욕망을, 엄마의 결여를 완전하게 채워주는 그런 대상이 됨으로써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죠. 하지만 엄마가 나에게 정확히 어떤 걸 원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는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내가 누군가의 욕망을 완전하게 채워주는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두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나란 존재는 그냥 상대방의 결여를 채워주는 그런 도구로만 전락하게 되는 것이라서 이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협에 노출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엄마라는 존재를 단순히 한 명의 양육자 또는 개인이 아니라 락강이 대타자라고 부른 개념으로 좀 더 확장해서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타자라고 하는 것은 일단 아이의 바깥에서, 그러니까 타자니까 주체가 아닌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체의 바깥에서, 외부에서 이 아이가 주체가 사용하는 언어와 아이가 따르는 법과 아이의 어떤 정체성을 지배하고 관장하는 그런 거대한 질서의 장소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이러한 어떤 최초의 대타자로서 경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아이가 배고픔이라는 고통을 느낄 때 이 배고픔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선 반드시 엄마가 이해할 수 있는 엄마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말과 언어의 체계 속에 자신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엄마가 알아듣는 말을 해야 내가 이 고통을 해결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란 존재는 자신의 생존을 좌우하는 규칙과 언어를 지니고 있는
그런 최초의 거대한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던지는 말, 특히 어린 시절에 뭐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모가 아이에게 던지는 말들, 기표들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전 생애에 걸쳐서 갖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우리 뭐 착한 딸, 뭐 말 안 듣는 딸, 뭐 이런 정체성을 규정하는 말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와 관련된 정체성을 승인하고 규정하는 그런 권위의 첫 번째 장소가 이 엄마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최초의 대타자인 엄마가 나를 떠나서 이제 나를 보지 않고 다른 곳을 보고 있다면 아이는 엄마가 속해 있는 그 대타자의 세계,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거대한 언어의 질서 세계가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것을 원하고 있고 또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 역시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타자의 욕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그 욕망의 자리에 그 장소에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공포와 불안을 동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 사례에서 이제 논문을 제출하는 행위, 그것은 이제 단순히 과제 하나를 완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쓴 글을 그 대타자의 욕망의 영역, 지도교수와 어떤 학계의 평가가 있는 그 장 안으로 내어놓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그렇게 내놓게 되면 자신의 손을 이제 떠나는 거죠. 어떤 통제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제 놓이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타자가 뭘 원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통제 불가능한 어떤 미지의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영화 반지의 제왕을 보면 프로도가 욕망을 따라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반지를 손가락에 끼게 되잖아요. 그 끼는 순간에 등장하는 장면이 이제 커다란 사우론의 응시, 눈동자인데 그 응시에 이제 자신의 좌표가 노출되는 순간의 어떤 동요, 공포 이런 것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욕망이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어떤 불안과 공포와 주체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무의식의 구조가 나뉘게 되는데요. 오늘 살펴볼 이 강박증적인 구조의 경우는 대타자의 욕망, 이 위협적이고 예측 불가능해서 두려운, 불안한 이 대타자의 욕망을 중립화 또는 무화시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대타자가 욕망을 가졌다라는 사실, 뭔가가 결여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그 욕망을 중립화하고 결여의 구멍을 막으려고 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절대 반지를 어떻게 하면 더 꽁꽁 잘 숨겨둘까를 고민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굉장히 완벽한 대상이 되려는 그런 시도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나에게서 어떠한 틈이나 결여나 뭐 부족함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굉장히 매끄러운 빈틈없는 어떤 벽이 되는 환상으로 이런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뭐눈 가리고 아웅 같기도 한 시도이지만 굉장히 필사적인 시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매끄러운 벽은 욕망을 욕으로 변형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데요. 요구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명확한 기준도 있고 충족 여부도 판단할 수가 있죠. 이 요구의 세계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규칙들이나 어떤 과제들만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수수께끼 같은 그 대타자의 욕망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묻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불확실한 욕망은 이제 해야 하는 일들, 일종의 의무와 관련된 색채를 띤 일들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A씨의 경우는 이 논문이라는 걸 굉장히 완벽하게
매끄러운 벽처럼 만들기 위해서 충족돼야 되는 어떤 기준들, 조건들, 소위 요구들에 강박적으로 집착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대타자의 욕망의 문을 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무의식의 장치인 거고요. 소위 이제 이 모든 요구들을, 세세한 요구들을 다 완벽하게 충족한 그런 논문이 있다라는 환상 자체가 이런 불안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엄마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A씨는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이들 엄마로서의 어떤 역할과 의무, 이런 것들에 상당히 집중하고 매달리는 것이죠. 아이들의 뭐 준비물, 숙제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꼼꼼하게 아침 저녁으로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엄마로서 정말 해야만 하는 어떤 명확한 요구들, 어떤 의무들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내는 동안만큼은 나는 정말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지, 혹은 아이들은 나에게서 뭘 원하고 있는지 하는 어떤 불투명한 욕망과 관련된 질문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걸 피하기 위한 어떤 무의식 차원의 전략이다라고는 해도 미루는 상태를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면 원하는 학위 취득도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도 생겨서 굉장히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거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이런 종류의 고통으로부터는 이제 좀처럼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질문을 또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이제 주의상스라는 개념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상스라고 하는 건 이제 즐기다, 향유하다라는 뜻의 프랑스어 동사 주이흐의 명사 형태인데, 정신분석에서 이 단어는 우리가 익숙하게 떠올리는 그런 즐거움이나 쾌락만을 뜻하기보다도 주체를 굉장히 괴롭히고 소진시키면서도 역설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고통을 동반한 쾌락을 의미합니다. A씨가 겪고 있는 이 반복적인 실패가 굉장히 견고하게 유지가 되는 이유는 그 고통스러운 미루기 과정 속에 어떠한 무의식적인 주의상스가 스며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측 불가능한 불안 대신에 통제 가능한 고통을 선택하는 그런 쾌락인데요. 앞서서 살펴봤듯이 욕망의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대타자의 불투명한 시선 앞에 나 자신을 내던지는 그런 공포를 동반합니다. A씨는 이 거대한 불안을 피하는 대가로 어떤 자기 비난이라든가 자괴감이 들잖아요. 난 왜 이렇게 못하고 있지? 라는 그런 감정을 계속해서 느끼는 상황인 건데, 그런 어떤 자기 비난과 굉장히 많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끝없는 준비라고 하는 고통, 이런 것들을 대가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런 것들이 의식적으로는 굉장히 괴롭죠. 괴롭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이제 적어도 이 고통만큼은 내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역설적인 안도감을 느낍니다. 타인에게 평가받는 지옥보다 스스로를 계속해서 채찍질하는 그런 감옥이 차라리 더 안전한 그런 도피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보유라는 것을 통해 대타자를 통제하는 어떤 전능감의 쾌락인데요. A씨의 미루기라는 것은 단순한 회피를 넘어서서 어떤 보유, 쥐고 있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보유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마치 이제 배변 훈련하는 아이들이 배변을 참으면서 양육자의 애를 태우는 그런 학문기와 관련된 투쟁과 맞닿아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내놓지 않고 내가 보유하고 쥐고 있는 이 행위는 타자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내가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에게 주도권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어떤 무의식의 시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꽉 쥐고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대타자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고, 이렇게 기다리게 만듦으로써 이 거대한 권위자인 대타자를 내가 쥐고 있다
라는 어떤 은밀한 전능감을 향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미결정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어떤 죽음, 상징적인 죽음을 계속 미루고 유예하는 것입니다. 논문이 마무리돼서 대타자의 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순간 A씨는 어떠한 학자 혹은 어떤 결과물로서 규정이 되고 고정이 되죠. 그런데 이 강박증적인 주체에게 있어서 고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이 사라지는 일종의 어떤 죽음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제출하지 않게 되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어떤 잠재적 천재라는 환상 속에 머무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현실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는 대신에 살아있는 듯이 멈춰있는 미완의 상태, 미결정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 완벽에 대한 환상, 그 대타자의 결여를 틀어막을 수 있는 그 이미지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주체에게 굉장히 고통을 안겨다 주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무의식 차원의 쾌락, 주의상스를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이라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제발 뭐라도 빨리 써라, 뭐라도 해라 라고 제안하는 그런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은 실패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복잡하게 생각하고 계속 미루는 그 행위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어떤 방어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여기에 이 자체의 주의상스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욱더 정교하고 좀 더 효율적인 어떤 계획을 같이 세워보자 라고 제안하는 것 역시 어떤 변화로 나아가도록 돕지는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상담 장면에서 어떤 상담사가 이런 구조의 증상을 갖고 있는 내담자에게 이제 같이 어떤 계획을 세워보자라고 하고 혹은 다음 주까지 뭐 논문 한 장을 써보자라는 식의 어떤 과제를 내주게 된다면 그 다음 주에 찾아온 내담자는 어떻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냐 하면 내가 한 주간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이러이러이러하다라는 어떤 그 문제의 실패 원인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장황하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그리고 이걸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짜왔는지 굉장히 더 정교해진 그런 계획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박증적인 주체에게 있어서 이 계획 세우기라고 하는 것은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어떤 중립적인 차원의 도구라기보다도 이 욕망의 불확실성, 주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욕망의 불확실성을 통제 가능한 요구들로 바꾸도록 돕는 그 장치, 핵심적인 방어 장치이기 때문에 그 벽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뭔가 실행으로 나아가도록 하기보다는요. 한편 정신분석의 작업은 어떤 이 문제 행동이죠. 이 증상이라는 것을 성급하게 제거하고 빨리 바꾸고 없애려고 하기보다도 이 미루기 혹은 무한한 계획 세우기라는 행동으로만 반복되던 그 무의식 차원의 주의상스를 말과 언어의 장 안으로 가져오도록 합니다. 자신이 지닌 증상의 반복이 어떤 무의식적인 구조 속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 왔는지를 이야기하게 되죠. 여기서 생겨나는 변화는 어떤 갑작스러운 결단이라거나 뭐 논문을 일주일에 쓰는 어떤 극단적인 실행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기보다도 주체가 자신의 증상과 맺고 있는 그 관계, 증상에 대해서 차지하고 있던 위치가 미세하게 이동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예전처럼 증상에 완전하게 매달리지 않게 된다거나 증상을 반복하면서도 그 의미를 좀 다르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증상을 서둘러서 막 없애려고 하기보다 그 증상을 나란 사람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으로서 환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일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내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진전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정체되는 그런 느낌에 갇혀 계신다면
자신한테 부족한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서 그것들을 성급하게 채워 넣으려고 시도하시기 전에 그런 상태가 그런 내가 빨리 바꾸고 싶은 그 모습이 무의식 차원에서 봤을 때 나를 어떠한 것으로부터 지켜내고 있었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질문 하나가 늘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조금은 다른, 조금은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